핵실험에도 일부 정치권과 시민들은 무덤덤한 반응입니다. 심각한 북핵 불감증에 빠진 대한민국의 안보 현주소 짚어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중국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핵 위기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중국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제 콜레라균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닷물의 오염 경로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김포 공사장 화재에 희생자 유가족은 오열했습니다. 초기 발화 원인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제재가 석연치 않습니다. 과도한 자국 산업 보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여야 3당 대표와 전격 회동합니다. 진작 만났어야 했습니다. 뒤늦은 감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안보 위기를 극복할 초당적 협력, 또 국민 통합을 이끌 묘수를 찾아주길 기대합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일 오후 2시 청와대로 초청해 만납니다. 당대표 회동은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과 연수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심각한 북핵 위기 속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도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우리 내부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동 시작부터 사드 문제를 놓고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하실 말씀 다 하실 거고 저도 드릴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핵 문제 외에 가계부채와 한진해운 사태 등 비상 민생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민생경제 굉장히 비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되고.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주말 내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비상근무체제로 움직였습니다. 또 핵실험 때 발생하는 물질인 방사성 제논 포집을 오늘 오전 시작해 이르면 모레 오전 결과가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네, 첫 번째 밤포커스 북핵 불감증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건 사실상 대북 규탄 결의안이 전부입니다. 어제 오늘 국회 어느 주말과 똑같이 하루 종일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국가 비상 상황인데 여야 어디서도 안보 위기감이나 긴박감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치권의 북핵 불감증 심각합니다. 조정린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9일, 여야는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너무 정말 위중하고 또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북한의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지만 불과 이틀이 지난 오늘 국회의사당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국회 복도는 불이 꺼져 인적도 없고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등 안보 관련 상임위는 문이 잠겼습니다. 위원장님 안 계세요? 긴급 소집되거나 또 북핵 관련해서 일정이 있나 해가지고. 정치권은 대북 규탄 결의안만 덜렁 내놓았을 뿐 이렇다 할 대책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또 뭐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요, 이제 아직은 이제 무슨 정부 조치를 좀 봐야지. 국민의당 등 야권 일각에선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사드 배치에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 속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를 비운 채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북핵 공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미 정부 의회와 사드 찬반 논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북핵 대응은커녕 위기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권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도 중구난방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고질적인 북핵 불감증
정치권이 먼저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현 야권의 핵심 인사들은요, 북한의 이딴 핵미사일 도발에도 북핵 개발 의지와 안보 영향력을 애써 축소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이 북핵 불감증을 어떻게 확산해 왔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실제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전인 2004년 11월 미국 순방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은 핵이 자위용 수단이라는 북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를 향해 사실상 대북 강경 노선을 바꾸라고 한 노무현 독트린이었습니다. 수교를 위해서라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항복하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걸 거절하니까 했었던 것이 핵카드입니다. 2년 뒤인 2006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감행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북핵이 비군사적 생존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일 후에도 사실은 생존을 구한 거예요. 생존을. 자, 북핵 문제의 뿌리는 여기서 크게 92년 미국의 손을 내밀었던 수교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거절당하고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야권의 불감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배치하기로 결정한 사드에 대해 국민의당은 거세게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당론을 세우겠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북핵 능력은 지난 10년간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북핵 위협을 과소평가했던 야권 인사들은 상황 오판에 대한 사과도 없고 입장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두 번째 판포커스, 이번에는 중국의 책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신형 무기를 보면 중국 무기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모방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개발 방식 역시 중국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개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중국 최초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쥐랑-1과 북한이 지난달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입니다. 외양도 비슷하고 작동 방식도 거의 같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백톨 교수는 둘 다 2단 미사일이자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며 두 SLBM이 완전히 똑같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소형화된 핵을 실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을 탑재한 바퀴 16개짜리 차량도 안보리 18745 결의 이후인 2010년 중국이 공급한 겁니다. 중국의 삼강자동차라는 회사에서, 그것이 중국 국영회사인데 여기에서 북한으로 목재 운반 차량으로 위장을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민간용 수출이었다고 발뺌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300mm 방사포 역시 중국의 정밀 기계공업에서 만든 WS-1B 복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반 차체도 중국군이 사용하는 XC2030 기동 차량과 동일합니다. 중국 회사의 엠블럼까지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개발 초기 파키스탄의 기술을 따르던 북한의 핵탄두도 중국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내폭형 기폭장치에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해서 일단 중국의 노하우나 교훈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주체 기술의 산물이라고 선전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막후에는 중국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듭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중국의 적극적 동참이 없으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간 소극적 태도로 문제를 키운 중국이 결국 북핵 해결에 키를 준 겁니다. 김미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270호 결의안. 하지만 약발은 3개월에 그쳤습니다.
제재 후 급감했던 북중 무역액이 지난 6월에는 전년 대비 9.4%나 뛰었습니다. 제재 초기 하루 한 편으로 줄었던 중국발 원유 열차는 지난달에는 하루 6편으로 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북중 간 밀무역까지 살아나 중국이 사드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핵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드에 대한 기본 입장은 우리와 달리하였으나 북한 핵 불용 입장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북한과 교역을 재개해 대북 제재는 사실상 통과 의례가 됐다며 북한은 머지않아 시카고를 공격할 무기를 갖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핵 위기의 원인을 중국에 돌렸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대북 제재 과정에서 북한 교역량과 대외 원조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과연 G2 위상에 걸맞은 행동을 보일지 국제사회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네, 북한은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 경고장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도 건드릴 자 없는 핵 강국으로 올라섰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큽니다. 배성규 기자입니다. 박근혜의 역도는 무모한 대결 악담질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오늘 민족화해협의회의 명의의 경고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심각한 균열 저지민이 우려 수준이 급변 상황이니 하는 망발을 지초되는가 하면 박 대통령이 김정은을 직접 비판한 것에 반발한 겁니다.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조선신보는 끝장을 볼 때까지 세 단계 핵무력 강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핵미사일 위력을 과시하는 특집물과 주민 인터뷰도 내보냈습니다. 조선의 위성이 날아오를 때마다 세계는 왜 그처럼 세찬 충격으로 끌어본지는 것이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최고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자력자각의 보검이었습니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해국제력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함경북도와 양강도가 태풍 피해를 입었는데 북 당국이 수해는 방치한 채 핵실험에만 매달려 불만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배성규입니다. 네, 이번 북한 핵실험 이후에 긴장감이 감돌던 북중 접경 지역 단둥, 평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병사들은 한층 예민해졌고 중국 주민들은 반복되는 핵실험에 좀 지친 모습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다가가자 건너편 북한 군인들이 경계하며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다른 동료 병사들과 어울리던 어린 병사 한 명은 삿대질을 하며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핵실험 이후 신경질적으로 바뀐 북한의 단면입니다. 북한 신의주에서 물자와 인력이 수시로 오가는 중국 단둥은 북한 핵실험 소식에 가장 민감합니다. 일부 주민은 핵실험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로 도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국제 제재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습니다. 那个什么联合国什么也好，世界各国都提出了，他照样能。那小高了，他不听你的。 핵실험 직후 북한 상점이 일찍 문을 닫고 경비가 삼엄해지기도 했던 단둥은 평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现在看不出紧张了，现在还真瞧看不出紧张。 로이터 통신은 현재 단둥 세관에서는 정시에 관광버스가 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자, 웬만한 국가의 전체 공군력보다 강하다는 미 핵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다음 달 우리나라에 옵니다. 특히 합동훈련에서는 북한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는 훈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북핵 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이 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서 전투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고 갑판 위에는 항공기가 빼곡합니다. 미 7함대 소속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입니다.
대수량 10만 2천 톤인 레이건호는 아파트 20층 높이에 길이 333m, 축구장 3개 면적의 갑판을 자랑합니다. FA-18 전투기와 공중조기 경보기 E2C 등 80대가 넘는 최신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구축함과 순양함, 핵잠수함 등과 함께 10척이 넘는 항모 전투단을 이룹니다. 웬만한 소형국가의 공군과 해군 전력에 맞먹는 위력입니다. 핵 항모 레이건호가 다음 달 제주 해상에서 열리는 한미연합 강습훈련에 참가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표현입니다. 미국의 핵자산 앞에서는 사실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또 스텔스 폭격기인 B-2와 B-52 폭격기 등 주요 전략 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에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해외에서 도피 생활 중 숨진 국내 최대 폭력 조직 범서방파 부두목의 시신이 국내로 옮겨져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사실상 조직이 와해됐기 때문인지 빈소는 조직원도 경찰 병력도 없이 한산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서방파 부두목 정모 씨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 조문객은 거의 없이 조화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3년 전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의 빈소가 꾸려졌던 곳으로 김 씨 장례식 때 전국의 조직원들이 문상을 오면서 긴장감이 흐르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2014년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범서방파가 사실상 와해됐기 때문입니다. 불구속 상태에 있는 조직원 중에 많은 수가 아직도 재판 진행 중이에요. 진해가 펼치다가 어떤 악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조용히 아마 갈 겁니다. 정 씨는 2009년 11월 서울 청담동에서 범서방파와 칠성파 조직원들이 칼부림 직전까지 갔던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후 동남아 일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정 씨는 지난 6일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어제 시신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영준 부장검사가 받은 향응의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김영준 부장검사와 고교동창 김모 씨의 문자 대화에는 고급 술집이 자주 등장합니다. 김 씨가 향응 접대 장소로 지목한 유흥업소입니다. 검찰은 통신사로부터 두 사람의 1년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 정보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접대 장소에서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김 부장검사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술값을 축소해달라거나 자신이 술집에 잠시만 머문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술집 관계자들을 불러 향응의 빈도와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같은 스폰서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김 부장검사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7월과 지난 2일 김 부장검사가 친분이 있는 박모 변호사에게 3천만 원을 빌려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김 씨의 금품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2년간 계좌 정보를 확보해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호텔 임직원들이 허위 경조사를 만들어 경조사비를 빼돌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없는 결혼식을 만들고 가짜 청첩장까지 제작해 증빙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더케이 제주호텔 임직원들이 있지도 않은 거래처 경조사를 만들어 760만 원가량의 경조사비를 회사에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더케이 제주호텔의 총지배인과 판촉팀장 등은 경조사비를 빼돌리기 위해 거래처 직원들의 결혼식과 장례식 등 경조사를 허위로 만들어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김모 대리 결혼, 이모 국장 모친상, 장모 대표 별세 등으로 실존 인물의 이름을 넣어 허위 지출 내역서를 작성하고 부조금을 현금으로 받아 쓰거나 지인의 계좌에 이체해 챙겼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청첩장과 부고장 양식을 다운받아 이름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증빙 서류로 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거래처 경조사 배정 예산 900만 원의 85%가량인 76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교직원공제회는 감사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임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인사조치 해라라고 감사실에서 제주호텔을 보냈고요. 제주호텔에서 그 감사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제주호텔에서 교직원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호텔의 예산이 관리감독소 홀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은행 금리의 10배를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해 1,3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남 타워팰리스 꼭대기에 최고급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꼬드겼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사무실 안. 금빛 장식품과 고급 사무기기가 가득합니다. 35살 이모 씨 일당이 차린 가짜 투자 회사입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 한복판 이 주상복합 건물 꼭대기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한 달 월세만 3,3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현직 보험 설계사 60여 명을 동원해 은행 금리의 10배를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유치한 투자금의 한 3% 정도씩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9천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 수익은 전혀 없었고 유치한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메꿔주는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4,700여 명, 피해 금액은 1,300억 원이 넘지만 돌려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해약한 것이므로 개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대표 이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보험 설계사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6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는 가족들의 삶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추석 직전 벌어진 아주 끔찍한 사고에 가족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결혼해 결혼 1년을 앞두고 있던 40살 이모 씨. 자녀 계획을 세우며 신혼의 단꿈을 꾸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2세 계획도 살짝 있고 직장도 30을 나가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런 좀 이제 달리려고 할 시기. 30여 년 동안 건설 현장을 누볐던 61살 강모 씨. 가족들은 강 씨가 다시 눈을 뜨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고된 공사일에 손이 부르터도 가족 생각과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강 씨였습니다. 이 씨와 강 씨는 현재 심장박동은 되찾았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숨을 거둔 다른 4명의 근로자들 가운데 3명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1, 2주 전 김포 현장에 투입돼 유가족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4명의 시신에 대해선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추석을 불과 나흘 앞두고 벌어진 비극에 가족들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이번 김포 화재 사건의 희생자가 많았던 원인은 단열재로 쓰인 우레탄 폼에서 뿜어져 나온 유독가스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불꽃이 일었던 곳의 당시 작업자 누구인지 아직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화재 원인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김포 공사장 화재는 지하 1층에서 시작됐습니다. 또한 화재의 직접 원인은 스프링클러 배관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당시 누가 지하 1층에서 해당 작업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했던 사람도 자기가 작업을 했다. 근데 뭐 이게 형사수사를 하는 거야 막. 화상 흔적이 없잖아 남자들이. 또한 피해자 가족들은 지하 2층에 있다. 화재 직전 1층으로 올라와 살아남은 47살 A씨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멋져 나온 그 사람은 알고
나와도 참 거짓말이라 왜 자꾸 피해. 자기는 알고 못 나오고 그랬지. 현장에 있던 신어가 원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뻥소리를 여기 목격자로 들었다는 거. 우리 소장도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그 자시는 양반도 뻥소리 들었어요. 저런 신화통이 터졌다는 얘기고. 다만 피해가 커진 것은 우레탄 폼에서 나온 유독가스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이 된 우레탄 폼입니다. 이 단열재로 널리 쓰이지만 석유 화합물로 돼 있어서 불꽃에 닿으면 2분 만에 유독가스를 내뿜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선 우레탄 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내장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 값이 싼 우레탄 폼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용접 작업 시 방화 덮개를 덮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감독도 허술한 상황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거제도 대게마을이 콜레라 근거지로 지목되면서 비상입니다. 붐비던 관광객들과 낚시객들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이 울상인데요. 이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바닷물이 콜레라균으로 오염됐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점입니다. 박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로 이어지는 하수관로. 부유물이 떠다니고 심한 악취까지 풍깁니다.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생활 하수는 물론 각종 쓰레기와 동물 사체까지 뒤엉켜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대게항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 10곳 이상 모두 상황은 마찬가지. 마을에 하수 처리 시설이 없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깔끔한 물이 시내 내려온다, 이 쓰레기가. 사람들 죽은 시체라든지 쓰레기가 전부 이렇게 온다고. 거제시는 확인된 것이 없다며 항구의 위생 문제와 콜레라의 연관성을 부인합니다. 200개 중에 30개 나머지 그럼 70개가 다 그 감염이 오염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보건당국은 콜레라균을 검출한 부분만 강조합니다. 굉장히 딱한데 발견된 거로 보고 있거든요. 바다에 바늘을 빠뜨렸는데 찾은 것과 같다. 바닷물이 콜레라균에 감염된 경로를 밝히는 작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거제 지역의 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동해안 해변에서 바다에 조용한 살인자, 너울성 파도에 9명이 휩쓸려 1명이 숨졌습니다. 갑자기 몰아친 높은 파도가 해변을 거닐던 어린아이들을 집어삼킨 겁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조대원이 연신 인공호흡을 합니다. 애기 어떻게 해? 애기 어떡해? 애기야? 어제 오후 3시쯤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백사장을 거닐던 8살 김모군 형제가 파도에 휩쓸려 형 10살 김모군이 숨졌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고성에서만 9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그래서 나왔거든요. 너울성 파도가 갑자기 백사장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간격이 좁고 낮은 일반 파도는 육안으로도 잘 보이지만 파도가 더 거센 너울성 파도는 넓은 간격으로 밀려옵니다. 이렇게 잔잔해 보이는 바다에서도 너울성 파도가 일어납니다. 해변에 다가와서야 갑자기 큰 파도로 돌변해 예측도 어렵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낯선 관광객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아주 큰 파도에도 당한다보다 생각하지 이런 파도에도 당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동해안에서는 지난달에도 높이 6m에 이르는 초대형 너울성 파도가 덮쳐 해안도로가 무너지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한가위를 앞두고 야권 주자들이 저마다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 구애 작전에 들어갔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제주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선 단일화를 두고 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야권의 심장 광주를 찾았습니다. 문 전 대표는 기아차 광주 1공장에서 만든 소울 전기차를 직접 몰고 하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의 꿈을 갖고 있는 광주, 그 꿈을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앞서서 이에 대해서 지원하고.
광주 자동차 100만 대 프로젝트 지원을 앞세워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제주를 찾아 미래 먹거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 또 미래 일자리를 위해서는 3대 혁명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과학기술혁명, 그리고 교육혁명, 그리고 또한 창업혁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단일화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내년 대선 때는 절대로 양극단 세력과는 단일화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문 전 대표는 정권 교체가 우선 과제이고 개인 정치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단일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지난 8일 강진에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만났습니다. 제3지대 정계 개편의 중심 인물로 거론되는 두 사람은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북미를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의 대선 시간표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잇따라 출마 의사를 비치고 있는 여야 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네,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사용 중단을 잇따라 권고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삼성을 압박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자동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충전 중인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화재가 났는지, 반대로 화재 때문에 스마트폰이 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미국 지역 언론은 하루 전 발생한 플로리다주의 차고 화재에서 갤럭시 노트 7을 발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배터리가 먼저 폭발하는 경우에 배터리에 부푸름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소방당국은 이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항공청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약속이나 한 듯이 갤럭시 노트 7 사용 중단을 잇따라 권고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애플은 아이폰 7을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발맞춰 미국 정부가 경쟁사인 삼성에 대한 강한 제재를 내놓은 셈입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겁니다. 항공사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무리 리콜해준다고 해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은근히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제 제도를 활용하고 뭐 이런 일들을 다반사로 하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혜택을 주고 신뢰를 회복하느라고 노력하는 수밖에 다른. 실제로 미국 정부의 리콜 명령이나 사용 중지 권고 이후 지난 2006년 노트북 배터리를 리콜했던 소니는 최근 사업부를 매각했고 급발진 리콜을 한 도요타는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내일 이제 여야 3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제 중요한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해동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이건 비상사태죠. 우리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내정 가지고는 대처할 수 없겠죠. 예. 안전보장 문제는 초당적이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이제야말로 뭐 사드 문제 가지고 여야가 논쟁하던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예. 이제는 군사적인 그 대응 조치뿐만 아니라 외교, 심리전, 정보 전 분야에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예.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고 특히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예.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외교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급거 귀국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에 대응하는 행보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나는 대통령께서 오셔서 NSC를 금방 개최하고 이렇게 야당과의 대화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대해서 이 사태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먼저 가졌어야 된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중국이요, 뭐 대응 유엔에서 제재에 대해서는 뭐 안보리 제재에 찬성도 했지만 중국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위에 안쪽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 현장에 가보면 잘 알 수 있죠. 압록강, 두만강 국경선이 1,400km인데 저는 작년 7월, 금년 2월, 금년 6월 3번 가보고 절실하게 느낀 것이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뭐냐 이것이죠. 첫 번째가 북한과 그 전통 존중입니다. 두 번째가 이 설림 외교, 설림 우호, 미래 지향, 그다음에 뭡니까 협력 융화 이런 16자 방침이라는 걸 쓰는 건데 현장에 가보면은 그 아무리 중앙에서 제재를 한다고 그래도 현장에서 북한과의 무역 거래 같은 걸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달라지겠죠. 거기다가 북한이라는 땅이 중국의 안전보장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대미 전략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으로 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고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되고? 지금까지 중국이 우리 한반도 정책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안 하는 부전, 두 번째가 불난, 난이 아니라 세 번째가 무핵이었거든요. 그렇죠. 무핵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2006년부터 육자회담 회장국으로서 뭘 했느냐? 이제 우리가 사드를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뭐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한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중국에 얘기하는데 눈치 볼 이유가 없죠. 이제는 나는 중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의 군사 주권을 내놓고 안전보장 문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니까 한미일 또 우방 EU 이런 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가면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단호하게 조처할 것은 조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조처하는데 이제 무역 제재를 한다 중국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7대 교역국이 하나란 말이죠. 제약을 받지 않을까요? 그럼 물론 제약받겠지만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말이 요새 나오죠. 그동안 안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민생 문제 가지고 중국에서는 많이 피해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런 압력을 가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더 강화돼야 되겠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의 우방국가와 동맹국가와 힘을 합쳐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그 길밖에 없겠죠. 핵우산 얘기도 좀 해보죠. 핵우산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무방비 상태인데 문제는 핵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고 핵잠수함도 안 팔고 대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핵우산 문제가 대단히 애매해요. 그 사용 문제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뭡니까 이 포신2 그 독일에 배치할 때 독일에서는 공동으로 이 뭡니까 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말이지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벌써 핵 개발 우리도 핵 분작 하자는 논의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러한 우리의 국민의 요구를 좀 받아들여서 핵 우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와 약속을 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강인덕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힐러리와 트럼프 두 후보의 막말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인종주의자라고 몰아세웠고 트럼프는 힐러리가 총으로 사람을 쏴 죽여도 체포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도 높은 막말 싸움의 포문을 연 건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You could put half of Trump supporters into what I call the basket of deplorables. The racist, sexist, homophobic, xenophobic, Islamophobic, right? 힐러리가 평소와 달리 거친 입담을 과시한 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역전당한 힐러리가 성적 소수자들의 표를 의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She could walk into this arena right now and shoot somebody with 20,000 people watching right smack in the middle of the heart and she wouldn't be prosecuted, okay? 이메일 스캔들에도 불기소된 힐러리를 비꼰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힐러리가 평범한 미국인들을 싸잡아 인종주의자로 몰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클린턴은 트럼프 지지자 절반이 인종주의자라고 한 건 잘못됐고 후회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두 후보의 막말을 나열하며 누가 더 비호감인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대통령이 피신합니다. 지난 1981년 25살 청년 존 힝클리가 레이건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장면입니다. 힝클리는 당시 18살이던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고 싶었다고 진술해 정신병 환자로 인정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 들어간 힝클리. 25살에 들어가서 61살이 뒤에 나왔지만 남은 여생도 백악관 비밀 경호국의 감시 속에 살아야 합니다. 홀딱 벗거나 우스꽝스러운 바디 페인팅을 그린 남녀가 도심 한가운데서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화석 연료를 아끼자며 지난 2009년 처음 시작된 필라델피아 나체 자전거 대회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았는데 3,000명이 참가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참가자들이 독립기념관이나 리튼하우스 같은 명소를 지날 때마다 관광객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상징으로 꼽히는 사진 한 장. 대일 전승기념일의 타임스퀘어라는 긴 제목 대신 수병과 간호사의 키스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그레타 프리드먼 여사가 지난 8일 미국에서 92세 일기로 숨졌습니다. 사진이 찍힌 1945년 8월 14일 당시 프리드먼 여사와 수병 조지 멘도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태권도가 춤과 만나 예술이 됐습니다. 화려한 발차기의 향연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춘 연속 회전과 강력한 격파. 송판이 순식간에 두동강납니다. 발차기 고수자리를 놓고 벌이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접전. 태권도에 힙합 비보잉의 춤을 결합한 이색 스포츠 마샬아츠 트리킹입니다. 태권도 발차기는 화려함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익스트림 마샬아츠 트리킹 그리고 익스트림 태권도는 굉장히 화려한 연속기와 강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무협지에 나올 법한 고난도 기술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관객들의 환호도 터져나옵니다. My goal today is just, go out there and have fun. It's always about having just a good time, setting a good vibe out there for everyone.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예술성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송판을 격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연속 기술도 선보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발차기의 평가에 있어서 임팩트와 정확성을 주로 보게 되겠지만 난이도와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기술과 화려한 예술의 만남. 인간의 한계를 넘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시켜야 발차기의 끝판왕이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내일은 곳곳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경남, 전남, 제주, 동해안에 오전에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휴대하기 편한 우산 챙기시면 좋겠네요. 새로운 한 주는 추석 연휴죠. 큰 비 소식은 없어서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서울의 낮 기온이 27, 8도 선의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주말에는 늦더위도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날씨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중부지방 28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요. 남부지방은 전북과 경북 지역을 제외하곤 오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비가 오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설마 하는 사이에 북한 김정은은 언제든지 핵으로 우리를 칠 능력을 사실상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게 아니다.
설마 속에서 이런 안보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보 불감증이 핵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뉴스쇼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